앞서 예고한 대로 2019년도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그러면 당장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저희가 얘기해 봤는데 오늘은 2019년도 새해 첫 방송인 만큼 2019년도 경기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 부동산 핵심 키워드를 한번 4가지로 정리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2019년도 부동산 경기를 바라봄에 있어서 꼭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한 4가지를 짚어왔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 규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재건축 규제, 그리고 상기 신도시, SOC 확충 이렇게 4가지를 가져왔는데 과연 어떤 영향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억제 정책은 정말 이번 정권 들어가가지고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리 부동산 대책 2017년도에 나왔었죠. 그리고 2018년도에 9.13 부동산 대책에서도 계속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억제 정책들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양도세 중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지금 주택수가 많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다양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 저희가 이전에도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이러한 시장 억제 정책을 펼치다 보면 왜곡 현상이 나온다 얘기했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MC님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소장님께서 워낙 강조를 많이 하셔서 좀 기억이 나는데요. 다주택자를 계속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를 남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방이나 외곽을 먼저 처분해진다. 그래서 양극화가 보다 더 심해진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극화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택이 내가 5채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런데 주택 수가 많은 건 좋았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 주택이 많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세금이라든지 각종 규제들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불안한 거죠. 내가 세금도 더 내야 되고 주택을 이렇게 다주택자에 유지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할 때 어떤 주택을 처분하게 될까요?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부터 처분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를 기대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는 주택들 먼저 처분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을 먼저 처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권을 처분하게 되고 서울에 만약 여러 채가 있다면 서울 외곽 지역부터 정리를 하게 되지 뭐 강남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핵심 지역들은 처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을 처분한 돈들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느냐도 이제 포인트이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도 주택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 뭔가 그걸 은행에다 넣어놓자니 아무리 금리가 요즘 올랐다라고 해도 은행 이자율이 인플레이션 받아도 못하거든요. 그렇다니까 이거를 주식에 투자하더니 주식도 요즘 하도 변동이 심하고요.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으로 갔을 때 바로 부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집을 처분한 돈으로 서울 중심 지역에 더 쏠리게 되는 현상들이 강화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작년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서 정말 파리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규제가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정말 많이 나왔고요. 주민들도 이제 부동산 팔아야 되나 이런 연락들, 문의들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땠었나요? 실질적으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잘 떨어지지 않자 바닥인가? 그렇게 별로 안 떨어지네 하면서 사람들이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게 2018년도 1월 아파트 가격 상승률. 저는 이거에도 아주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 올라가는 게 딱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 데들이 어디가 있나라고 보면 강남 4구가 있고요. 그리고 마용성, 그리고 상위 10개 구를 갖다가 아파트 가격 상승이 높았던 데를 한번 보게 되면 다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중심 지역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 지역이 아닌 데들은 어떤가라고 보면 우리 노도강이라고 얘기하죠.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0.15% 이렇게 낮고요. 당장 성동구랑 청계천
수도권을 끼고 있는 동대문구만 봐도 0.74%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중심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가 극명히 갈렸던 것이고요. 하지만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해서 안 올랐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 중심 지역이 먼저 크게 올라가자 그 다음에 외곽 지역으로도 가격이 퍼져 나갔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1월 지금 전국이 엄청나게 올랐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이미 지방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었다. 지금 올라갔었던 거는 중심 지역 똘똘한 한 채로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거 보시면 좋고요. 지금 이런 현상들은 계속됐었습니다.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부터 1년 동안 누적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 좀 다시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노도강 얘기했지만 노원구만 해도 9.13%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송동구랑 비교해서 동대문구 지금 추가적으로 2018년도 82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지역으로까지 선정이 됐었습니다.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이렇게 4개구가 추가로 지정됐는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상위 아파트 상승률 높은 10개 구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퍼지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고루고루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상위 10개 구를 보면 역시 서울 중심 지역이 여전히 많은 높은 상승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아무리 다른 데들도 올라도 결국 중심 지역,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 같은 경우는 누적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명암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지금 경기도권 같은 경우도 이제 명암이 극명히 갈립니다. 경기도권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과 더해서 지금 규제 정책도 이런 부분들을 명암을 가르는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투기 지역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데요. 근데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약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만 해도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청적으로 금지가 되는 아주 큰 규제 정책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바로 추가과세,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3주택자 이상이만 돼도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내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만 포함이 돼도 규제가 엄청 세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차이점이 뭐가 되냐?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경우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이제 그전에는 투기 지역이든지 투기 과열 지역이라든지 규제를 피해서 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비규제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조정 대상 지역만 해도 규제가 이제 세게 들어오게 되니까 남양주를 살 바에는 그럼 서울 중심지 규제가 그렇게 크게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많지 않네. 그럼 보다 중심 지역, 핵심 입지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경기권과 서울 간의 양극화를 이끌어오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다주택자 규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지방이나 외곽 지역을 먼저 처분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울 쏠림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만 얘기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맘때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도 2018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었던 근거 중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다주택자 규제 억제 정책이었는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도 그렇지만 이번에 9.13 대책도 그렇고 결국 이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부동산 규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어땠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았다라고 막연하게만 기억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보면 좀 다른데요. 전국 평균 같은 경우는 대체로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이제 지방과 수도권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규제가 한번 크게 나왔을 당시에는 가격이 좀 하락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올라간 데는 어디였을까요? 당시 버블7으로 대표되던 수도권들이 이제 크게 올라갔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상승률인데 떨어진 다음으로부터 별로 회복을 못하고 그 상태를 지지부진하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양극화라는 게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봤을 때 지방은 가격이 하락했었고 결국 중심 지역들이 올라갔었다. 이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가속화는 이전 정부를 봤을 때도 나왔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가속화가 계속되는 것들도 여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번 정권도 다주택자 규제를 계속하는 한은 양극화를 피할 수 없다라는 좀 쓸쓸한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이제 재건축 규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말 투자 상품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정조준한 게 바로 재건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정말 대단한 규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재건축 전매 제한, 그 다음에 안전진단 강화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거길래 이런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제 나왔었던 이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볼 수 있고 최고 50%에 대한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2018년도 때 국토교통부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언론에 오픈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 평균 부과금만 해도 3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 했고 최고 많은 단지는 한 8억과 4천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게 중론인데요. 이유는 당장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재건축 아파트와 인근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는데 사실 이 재건축 단지가 입주가 완료될 시점에 대해서는 얘네가 신축 아파트고 얘네가 대장주가 되기 때문에 가격대는 여기가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더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세금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이제 칼질된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더군다나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정말 무서운 것 중 하나는 이 개시 시점입니다. 조합 설립일도 아니고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해서 시세 차익을 갖다가 세금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오래된 기간에 대한 세금을 갖다가 매김으로 인해서 그 세금 부담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단지들 보면 가격들이 계속 휘청휘청거리고 조합 설립이 지금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데들이 어디가 있나라고 살펴봤을 때 정말 재건축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담금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추후에 양도세까지는 이중 과세 전매 제한까지 투자자분들은 정말 한숨이 좀 나오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강남 재건축 투자자분들 금액이 좀 많이 하락하는 데는 이러한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남권의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이제 뭐 규제를 인해서 좀 위축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서 좀 후광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 서울 같은 경우는 빈택지가 없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건축을 억제하다 보니까 그럼 강남권에 있는 다른 신축 아파트들 희소성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규제를 피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2017년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 재초안을 규제를 피했는데요. 이런 곳들은 지금 강남권에 마지막 신축 아파트다. 이런 프리미엄 때문에 정말 없어서 거래 못할 정도로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위축됨에 반해서 여기 있는 가격들은 계속 고공행진하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재개발 지역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는 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열악하냐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빌라, 다세대, 다가구 이런 지역들이 밀집돼 있는 것들을 재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바로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었던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업성이 정말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되자마자 전매 금지가 바로 소급해서 시행됐습니다. 조합 설립 시부터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큰 포인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1월 24일 이후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조합부터 이제 전매 금지가 시행되는 거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매 금지랑 상관없이 자유롭게 전매를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규제에 따른 영향을 한번 다시 짚어보자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형상은 꾸준합니다. 아무래도 노후 주택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가격들만 봐도 이제 신축과 구축에 대한 차이가 몇 억씩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형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빈택지가 없는 서울 특성상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으로밖에 신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보다 증가하게 되고 재개발 지역 그리고 규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가 아주 큰 가격 상승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한 축을 담당하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풍선 효과로 신축 아파트나 혹은 재개발로 좀 많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전망이 밝은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다음 키워드는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부동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3기 신도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0만 호 공급 계획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가 이제 핵심인데요. 처음 발표했었던 9월 21일에 3만 5천 세대의 내용을 발표했었고 바로 최근이었죠. 12월 19일에 2차로 이때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로 2019년도 상반기 때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 대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이제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그다음에 이거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듣고서 그래서 이제 발표한 게 3기 신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런 공급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아야 되는데 공급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2018년도에 가장 핫했던 키워드 중 하나였죠. 2018년도 공급 과잉 이거부터 좀 우리가 이해해보고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공급 과잉 얘기는 벌써 예전부터도 많이 얘기 나왔었는데요. 2017년도 38만 세대, 2018년도 43만 세대 등 어마어마한 양이 공급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연 실제로는 어떻게 됐었죠?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나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이유를 봤을 때 언론에서는 이런 표면적인 자극적인 내용들만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봤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제한적이었던 것이죠. 3만 4천 세대밖에 안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빈택지가 없다 보니까 재개발 혹은 재건축으로 진행되죠. 즉 멸실주택 숫자를 감안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늘어난 세대수가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기 신도시와 같이 예를 들어 동탄이라든가 뭐 신도시를 짓는다 하면 그거는 순수한 공급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권은 이제 16만 세대가 이렇게 가장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권도 가격이 떨어졌나요? 이렇게 보면 또 다르죠. 떨어진 데도 있지만 그래도 올라간 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수요가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구 대비해서 공급이 많았었던 지방이 오히려 타격을 받게 되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2018년도 때 어떻게 됐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공급 과잉 얘기는 했었지만 2019년도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2018년도를 정점으로 찍고서 이제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보다 이제 자극적인 얘기를 함에 있어서 통계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2018년도를 이제 이후로는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호재가 또 뭐가 있었죠? 바로 3기 신도시 30만 가구나 입주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한번 2018년도 이후 3기 신도시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이제 성공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기 신도시 내용들 보면 남양주, 하남, 그리고 과천, 인천 계양 이렇게 네 군데가 나왔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성공 과제 3가지를 짚었었는데 짧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교통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이 교통 대책이 이제 3기 신도시 및 경기도권의 집값 안정의 성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도 출퇴근이 어려운데 수도권에 30만 세대라는 이런 대규모 공급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안 그래도 지옥 같았었던 교통이 점점 더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기권에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안 그래도 서울에 인한 출퇴근이 힘들었었던 게 오히려 서울 점점 더 심화가 되고요.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했었다가 오히려 서울에 대한 희소성만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대책 필수적으로 잘 추진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시기를 빠르게 해야 됩니다. 당장 2003년도에 발표됐었던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아직도 공사해서 입주 중이라든가 아니면 택지 조성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2기 신도시 발표가 2003년도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벌써 15년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다 완비가 안 됐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30만 세대를 갖다가 공급한다라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30만 세대를 공급함에 있어서 예측되고 있는 시간은 5년입니다. 근데 이 5년도 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5년이라도 정확하게 입주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게 10년, 15년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2기 신도시를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를 지음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정작 이제 멀어져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시간을 좀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벌써부터 2기 신도시라든지 3기 신도시 주변에서도 지금 찬반이 이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빠르게 추진할 것인가가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급 과잉의 경우는 지역별로 잘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였던 바로 3기 신도시. 정책 방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철저한 교통대책 마련과 이행이 안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교통난을 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희소성만 오히려 높아지는, 서울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뭔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마지막 키워드는 SOC 확충 호재입니다. 지금 SOC 같은 경우는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주목하면 정말 좋은데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19년도 정부 예산 통과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핵심만 얘기해 보자면 좀 더 뉴스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원안 470조 5천억 원에서 좀 삭감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세부적인 항목들을 봤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여기서 줄어든 데는 보건복지, 노동, 일반 행정, 교육, 그리고 외교 통일 분야가 좀 삭감이 됐었고 그 외 나머지 분야들은 다들 크게 상승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SOC. 이 부분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인데요. 2018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SOC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었는데 이번에 2019년도 예산에서 크게 확충됐다. 이게 가장 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원안보다는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작년보다도 9.5%나 증가하는 슈퍼 예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큰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SOC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가지고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 이런 부분들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교통 대책들도 이런 부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SOC 예산들이 증가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3기 신도시와 같이 얘기 나왔었던 게 바로 GTX입니다. 왜냐하면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대책을 내놓아라라고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교통대책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 GTX. 이 GTX 같은 경우는 이전만 해도 실질적으로 잘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가 좀 있었습니다. 현 정권이 이런 대형 SOC 사업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좀 흐름이 달라지면서 이러한 투자 전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국토부의 의지도 나왔고 그래서 본격적인 이슈가 이제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말에 착공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A 노선뿐만 아니라 C 노선도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가 됐었고요. 이제 비노선 같은 경우도 현재 예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권 같은 경우도 이런 GTX 노선이 들어가는 데들 예의주시하시면 좋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창동, 청량리, 삼성, 용산 등 서울역 이렇게 서울 내에서도 GTX가 들어서는 역들, 이 지역들 잘 주시해 주시면 정말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보면 GTX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 말고도 호재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제 GTX 외에도 신분당선 연장, 뭐 3호선 연장, 그리고 뭐 지하철 추가로 이제 개통한다는 등 각각 이제 SOC에 대한 영향들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권이라고 해도 이러한 호재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지방이라 해도 SOC, 우리 지역에 따른 무언가가 들어서는지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주요 키워드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가지 키워드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결국 핵심은 이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서울 내에서도 중심지와 비중심지 간의 격차가 좀 심해진다라고 할 수 있고 부동산 경기를 암울하게 볼수록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전망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들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지방보다는 서울에서도 중심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어디로 한다? 이제 상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규제에 따른 재개발 희소성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신축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 이런 부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번에 SOC 투자 확대에 따른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 예의주시하신다면 2019년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19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